내면으로부터의 변화를 다시 강조하며 하느님은 인간의 내면을 바꿈으로써 외부가 개선되게 하신다. 그러나 세상은 외부를 바꾸어 내면을 개선시키려고 한다. 사람들을 빈민굴에서 끌어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예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가난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스스로 빈민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준다. 세상은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사람을 바꾸려 하지만 예수는 사람을 변화시킴으로써 그를 스스로 환경을 바꾸게 한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의 본질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개인적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싶다. 독자들이 이 이야기를 책 속에 있는 주요 원칙들과 결부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몇 년 전 나는 강의하던 대학으로부터 안식년 연가를 받아 가족과 함께 하와이에 있는 오하우라는 섬의 북쪽 해변에 위치한 레이라는 곳으로 갔다. 도착 후 안정이 되자마자 우리 가족은 매우 생산적이고 즐거운 일상을 계획에 따라 생활하게 되었다. 아침 일찍 모래사장을 달리고 난 다음 우리는 두 아이를 맨발에 반바지 차림으로 유치원에 보냈다. 그리고 나는 지피를 위해 사탕수수 밭 옆에 있는 외딴 건물로 출근하였다. 전화도 없고 회의도 없고 급한 일도 없는 매우 조용하고 아름답고 평온한 분위기였다. 내 사무실이 있는 건물은 대학의 중심부에서 떨어진 한쪽 끝에 있었다. 하루는 대학 도서관 뒤편에 서가에서 이 책 저 책의 제목을 들춰보고 있는데 책 하나가 관심을 끌었다. 그리고 그 책을 빼내어 읽게 된 한 구절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나는 그 구절을 몇 번이고 읽었다. 이것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간격, 즉 공간이 있다는 것과 우리의 성장과 행복의 열쇠는 우리가 이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였다. 이 아이디어가 내게 미친 영향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다. 나는 이 아이디어, 즉 자기 결정론을 믿고 살아왔지만 자극과 반응 사이의 간격이라는 표현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것은 마치 생전 처음으로 알게 된 것 같은 느낌이었고 정신적인 대혁명 같았으며 때를 만난 좋은 아이디어 같았다. 나는 이 아이디어를 몇 번이고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것은 내 인생의 패러다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마치 내가 이 간격의 틈 사이에 서서 밖에 있는 수많은 자극을 내다보며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를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스스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정신적 해방감을 느끼게 되었다. 또 자신이 자극도 될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자극과 반응을 거꾸로 돌려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흥분되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샌드라와 나는 이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부분적인 이유가 되어 진지한 대화를 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정오가 되어 조금 전 낡고 빨간 혼다 90 트레일 사이클에 두 아이를 한 아이는 우리 둘 사이에 다른 아이는 내 왼쪽 무릎에 태우고 사무실 옆에 사탕수수 밭을 천천히 지나가면서 1시간 정도씩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이들은 이 시간을 기다릴 정도로 좋아했고 시끄럽게 하지도 않았다. 지나가는 차량은 거의 없었고 자전거 역시 소리가 별로 나지 않아서 전혀 대화에 지장이 없었다. 우리는 보통 부근 해변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200m쯤 걸어가 아무도 없는 곳에 자리를 펴고 앉아 점심을 먹었다.
아이들은 모래사장과 섬의 고지대에서 흘러내려온 강물에 열중하고 있어 우리 부부는 아무런 방해 없이 대화를 계속할 수 있었다. 매일 최소 2시간씩 1년 동안 깊은 대화를 나눔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이해와 신뢰의 수준을 상상하기란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맨 처음 얼마 동안 우리는 주위 사람들, 아이디어들, 아이들, 나의 지필, 집에 남아있는 아이들, 장래 계획 등 여러 종류의 화제를 놓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대화는 조금씩 더 진지해졌고 성장 과정, 인생 각본, 감정 및 자신감 상실과 같은 우리 내면의 여러 가지 세계에 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우리는 깊은 대화를 하면서 여러 세계들을 관찰할 수 있었고 우리 자신이 그 속에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리는 새롭고 흥미있는 방법으로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있는 공간, 즉 선택의 자유, 가로, 자아의식, 상상력, 양심, 독립의식을 사용하여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램되었고 이 프로그램들이 우리의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생각해보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내면의 세계로 흥미롭고 모험적인 여행을 시작하였다. 이것은 외부 세계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어떤 것보다 재미있고 황홀하고 열광적이고 매우 매력적인 더 많은 발견과 새로운 통찰로 가득 찬 것이었다. 이 과정이 항상 기분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가끔 아픈 곳을 찌르기도 했으며 고통스럽고 당황스럽고 자기 비밀을 드러내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이런 느낌은 자신을 지나치게 노출시켰거나 취약점을 얘기해 줄 때 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하고 싶어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더욱 깊고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어떤 부분에서 치유됨을 느끼곤 하였다. 우리는 처음부터 서로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공감적이 되었으며 이러한 내적 발견을 서로 키워주고 지원해 주었다. 우리는 점차 두 가지 행동 원칙을 말없이 지키게 되었다. 첫째는 상대를 탐색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이는 우리가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는 취약점의 껍질을 벗겨 나갈 때 상대방에게 따지거나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공감적으로 이해해 주는 것이었다. 탐색하는 것은 너무 지배적이고 논리적이며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생소하고 어렵고 무서운 미지의 여러 영역을 개척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심정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으며 상대방이 말하고 싶을 때에만 말하도록 하는 불문율의 필요성도 존중하게 되었다. 두 번째 행동 원칙은 이야기가 너무 지나쳐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상처를 건드려 고통스러워지면 대화를 즉시 중단하고 다음날 계속하거나 당사자가 다시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다. 미해결 부분을 즉시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 미루어 둔 것뿐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대화를 계속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주위 환경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또 우리는 결혼생활 문제에 우리가 직접 개입하여 성숙되어 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 고무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이러한 미해결 부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지만 가장 성과가 컸던 것은 자신의 약점에 대해 대화를 했을 때였다. 이때는 우리 자신이 직접 개입되었기 때문에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갖지 못하고 즉 자신을 선택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몇 가지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강한 욕구와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기에
되었던 대화를 다시 시작하여 그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 이러한 감정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었다. 가장 어려웠던 하재 중 하나는 내 성격에 관해 대화할 때였다. 나의 아버지는 몹시 소심하고 내성적이며 매사에 절제 있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분이었다. 반면 어머니는 대단히 활발하고 시원시원하고 자극적인 분이었다. 나는 양친의 성격을 다 갖추고 있어서 불안할 때는 아버지처럼 내성적인 성격이 되어 안전하게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샌드라는 우리 어머니와 비슷한 성격이어서 사교적이고 솔직하고 적극적이었다. 오랜 결혼 생활에서 나는 그녀의 솔직함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였고 그녀는 나의 솔직하지 않은 자제적 행동을 기능장애라고 생각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그녀는 이러한 나의 행동이 한 사람의 사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무감각한 것이기 때문에 기능장애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대화의 시간에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나는 샌드라의 통찰력과 지혜가 나로 하여금 더욱 솔직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해주며 좀 더 사교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노력임을 알고 이를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 또 하나 어려웠던 경우는 내가 오랫동안 고심하며 샌드라의 컴플렉스라고 생각했던 문제를 다룰 때였다. 샌드라는 프리지데어라는 상표의 가전제품만을 지나치게 선호했는데 나로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다. 그녀는 다른 상표의 가전제품은 하나도 사려고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우리가 막 신혼생활을 시작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그 대학촌에 프리지데어 대리점이 없다며 50마일 밖에 있는 큰 도시까지 가자고 고집을 부렸다. 이것은 나를 몹시 괴롭힌 문제였으나 다행히 가전제품을 살 때만 일어난 고민거리였다. 그러나 한 번 이 문제가 발생하면 자극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일으켰다. 즉, 이 한 가지 문제가 그녀의 모든 비논리적인 사고의 대표적 예로 부각되면서 내 마음속에 온갖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경우 나는 보통 나의 기능장애인 개인적 행동으로 돌아갔다.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 방법은 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지 않은 경우 내가 자제력을 잃게 되어 해서는 안 될 말을 함부로 내뱉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선을 넘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서 사과를 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나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그녀가 프리지데어 제품을 좋아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아무런 근거도 없음에도 극히 비논리적이고 증명할 수 없는 말들로 우겨대는 고집이었다. 만일 그녀가 자기의 반응이 비논리적이고 순전히 감정적인 것임을 인정했다면 나는 그냥 이해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 주장을 정당화시키려 했고 그것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초봄의 어느 날 그 프리지데어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우리는 이미 어려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다. 즉 상대를 탐색하지 않고 둘 중 어느 하나도 너무 괴롭게 느껴지면 대화를 중단한다는 행동 원칙이 확립되어 있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끄집어낸 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날은 모래사장에 가서 앉지도 않고 사탕수수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야기했는데 아마 서로의 눈을 쳐다보기가 거북해서 그랬을 것이다. 이 문제는 심적으로 고통스러웠으며 나쁜 감정이 많이 개입되어 있어서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것이었다. 이것이 우리의 결혼 생활을 파괴시킬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름답고 화합된 부부관계를 이루려면 불화의 소지가 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해야만 했다.
샌드라와 나는 이 대화를 통해 여러 가지 사실을 파악하고 나서 깜짝 놀랐다. 이 대화는 참으로 시너지적이었고 샌드라 자신도 그녀가 가진 컴플렉스에 대한 이유를 거의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자기 아버지가 고등학교 역사 교사인 동시에 운동 코치였다는 것, 그리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가전제품 대리점을 운영했다는 것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불황이 닥치자 그녀의 부친은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그때 프리지데어에서 외상으로 가전제품들을 공급해준 덕분에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 샌드라는 아버지와 가깝고 다정한 사이였다. 아버지가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으면 그녀는 아버지의 발을 주물러주고 노래도 불러주었다. 아버지는 딸에게 사업에 관한 근심과 걱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에게 외상으로 가전제품을 공급해 주어 불황을 헤쳐나가게 해준 프리지데어에 대한 고마움을 그녀에게 말해 주었다. 부녀의 대화는 인생 각본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긴장이 풀어진 편안한 시간에는 경계심이 없어지고 각종 이미지와 생각들이 잠재의식적으로 마음속 깊이 심어지게 된다. 아마 샌드라는 나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누기 전까지 과거의 일들을 잊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대화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자발적으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샌드라는 자신에 대해 엄청난 통찰력을 얻게 되었고 프리지데어에 대해 그녀가 가진 감정의 근원을 파악하게 되었다. 나 역시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되었고 그녀의 의견에 대해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존중심을 갖게 되었다. 샌드라의 행동은 가전제품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에 관한 것이었으며 부친의 소망에 대한 충성심에서 우러난 것이었다. 그날 우리 둘은 눈물을 흘렸다. 새로운 통찰력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능력에 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때로는 심각한 감정적인 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더 깊고 더 상처받기 쉬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 피상적이고 하찮은 것만을 다루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성령만 짓밟는 셈이다. 그 무렵 여러 달 동안 다른 좋은 성과가 많이 있었으며 우리의 대화는 너무나 순조로워서 순간적으로 서로의 생각을 연결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었다. 우리는 하와이를 떠나면서 계속 대화할 것을 결심하였으며 그 후 정기적으로 혼다 사이클을 타고 날씨가 나쁘면 차를 타고 대화를 계속해오고 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한 열쇠는 대화하는 것, 특히 서로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매일 여러 차례 대화하려고 애쓰며 여행 중이라도 전화로 이야기하려 애쓴다. 그것은 모든 행복과 안정감과 가치 있는 것들이 있는 홈 베이스로 들어오는 것 같은 기분이다. 토마스 울프의 말은 틀렸다.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특히 우리의 부부 관계가 소중한 것이고 둘도 없는 친구와 같은 사이라면 더욱 그렇다. 세대 간의 유대. 샌드라와 내가 그 1년을 보내는 동안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 즉 인간만이 가진 4가지 천부 능력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능력은 우리를 내면으로부터 변화시켜 주었다. 우리는 그전까지 외부에서부터 시작하여 내면을 변화시키는 접근 방법을 시도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으며 서로의 태도와 행동을 조절함과 동시에 부부관계에 관한 좋은 기법들을 사용함으로써 서로의 차이점을 고쳐보려 애썼다. 그러나 반창고와 아스피린만을 사용한 응급처치식 방법은 오래가지 못했다. 본질적인 패러다임 차원에서 노력하고 대화하지 않는 한
만성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내면에서부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신뢰와 솔직함이 있는 부부관계를 가질 수 있었고, 외부로부터 바꾸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풀 수 있었다. 승승의 관계, 상호간의 깊은 이해심, 놀라운 시너지 등의 훌륭한 성과는 우리가 스스로의 패러다임을 검토하여 자신의 각본을 바꾸고 삶을 잘 관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삶의 관리를 통해 깊은 대화라는 제2사분면의 중요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얻을 수 있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성과도 많았다. 우리 부부의 삶이 우리의 강한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삶도 우리들에 의해 영향받고 좌우될 수 있음을 훨씬 더 심각하게 감지하였다. 이러한 영향력은 우리가 잘 느끼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종종 나타났다. 우리의 삶에 미치는 이러한 각본들이 가진 영향력의 강도를 이해하게 되자 우리는 반드시 올바른 원칙에 기초한 것만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도록 모범을 보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재차 다짐하게 되었다. 나는 이 책에서 우리가 물려받은 것 가운데 주도성을 발휘하여 바꾸고 싶은 여러 가지 각본들에 관해 특별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런데 우리의 각본을 주의 깊게 검토해보면 대다수는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것이 각본들이 대단히 훌륭하고 긍정적인 것임을 깨닫게 된다. 진정한 자아의식은 우리가 이러한 각본들의 진가를 인정하게 해주고 앞선 세대의 선배들에게 감사하도록 해준다. 그 덕분에 우리는 원칙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성장할 수 있고 현재의 우리 처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장차 이루을 수 있는 가능성도 내다볼 수 있다. 여러 세대 사이에 강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가족은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게 된다. 아이, 부모, 조부모, 삼촌, 숙모, 고모, 고숙, 사촌 등등 서로 친하게 사는 상호 의존적인 가족은 구성원들이 자신의 존재와 소속과 전통에 대해 긍지를 갖게 한다. 아이들이 자기 종족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많은 친척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지라도 자기를 알고 있고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느끼는 건 대단히 유익하다. 또 이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 집의 한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가정하자 부모와는 대화가 안 될 경우라도 우리 형제나 자매 중 한 사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다면 힘든 시기에 이 사람이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고 좋은 자나 존경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다. 손자와 손녀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는 조부모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훌륭한 사회적 거울이 될 수 있다. 우리 어머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80대 후반인 어머니는 아직도 모든 자녀와 손주에게 깊은 개인적 관심을 갖고 사랑의 편지를 쓴다. 나는 며칠 전 비행기에서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의 편지를 읽었다. 내가 오늘 저녁 어머니에게 전화하면 스티븐,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대단히 훌륭한 아들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말할 것임을 알고 있다. 그녀는 항상 내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확신을 갖게 해준다. 유대감이 강한 대가족은 아마 가장 유익하고 보람되고 만족스러운 상호 의존 관계 중 하나일 것이며 많은 사람이 이러한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몇 년 전 영화 뿌리를 보면서 느낀 황홀함을 생각해보라. 우리는 모두
뿌리가 있으며 이 뿌리를 찾아 조상의 발자취를 규명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누군가 이런 멋진 말을 남겼다고 한다. 우리는 자손들에게 두 가지 영구적인 유산을 남길 수 있다. 하나는 뿌리이고 다른 하나는 삶의 수단인 날개이다. 변한 자가 되는 것. 많은 것 중에서도 날개라는 삶의 수단을 받았다는 의미는 우리가 물려받은 부정적인 각본을 초월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내 친구인 테리 워너 박사가 변한 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물려받은 각본들은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각본들을 바꿀 수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당신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학대를 받았다고 해서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대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많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상당수의 부모들이 자기 부모가 했던 대로 행동한다. 당신은 주도적이기 때문에 이 각본을 고쳐 쓸 수 있다. 당신은 아이들을 학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지해주고 이들에게 긍정적인 각본을 보여줄 수 있다. 당신은 이 각본을 자기 사명서에 쓸 수 있고 당신의 마음과 가슴 속에 새겨 넣을 수 있다. 당신은 또 이 사명서와 일치되게 생활하면서 매일이 개인적인 승리인 삶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을 학대했던 부모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으며 그들이 아직 생존해 있다면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함으로써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수많은 세대를 거치면서 가족에게 대물림으로 내려온 버릇이 당신 세대에서 고쳐질 수도 있다. 당신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변환자이며 당신으로 인해 수많은 후손들이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0세기의 훌륭한 변환자 중 한 사람인 안와르 사다트는 변환의 본질에 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를 유산으로 남겨주었다. 그는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의심, 두려움, 증오, 오해라는 높은 벽에 과거와 충돌과 고립을 피할 수 없게 될 미래 사이에 서 있었다. 협상을 위한 온갖 노력은 모든 면에서 예를 들어 의전과 절차상의 문제, 협정 초안에 쉼표를 찍나 마침표를 찍냐 등의 사소한 것들까지 반대에 부딪히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나뭇잎을 쳐내는 방식으로 그 심각한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할 때 사다트는 과거 외로운 감옥에서 정신을 집중시켰던 경험을 되살려 문제의 뿌리에 노력을 집중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역사를 바꾸어 놓았고 수백만 명을 구원하였다. 그는 자서전에 다음과 같이 썼다. 그때 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카이로 중앙감옥 54호실에서 개발시킨 내면의 영향을 끌어내었다. 이 변화를 위한 영향은 재능이랄 수도 있고 능력이라 할 수도 있다. 나는 대단히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깨달았고 심리적이고 지적인 능력을 감추지 않는 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는 것도 파악하였다. 내가 그 폐쇄된 감옥에서 인간성과 삶에 관해 깊이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은 자기 사고의 바탕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은 현실 문제도 바꿀 수 없으며 결국 아무런 진보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참된 변화는 내면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나뭇잎을 쳐내는 것과 같은 응급처치식 외적 성격 위주의 사고로는 태도와 행동을 바꿀 수 없다. 이것은 뿌리, 즉 사고의 바탕이자 기본인 패러다임을 바꿈으로써만 가능하다.
패러다임이 우리의 성품을 결정해주고 세상을 보는 렌즈를 창조해준다. 아미엘은 이렇게 말한다. 도덕적 진리는 마음속에 품을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느낄 수도 있으며 따르겠다고 결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적인 방식으로 품게 된 도덕적 진리는 우리에게서 빠져나가기 쉽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의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내면의 본성 자체가 이것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된 도덕적 진리만이 자발적, 임의적으로 자진해서 무의식적 행동을 하게 되어 진정한 우리의 삶이 된다. 말하자면 이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이 진리에 있는 공간의 존재를 식별할 수 있다면 아직 이 진리 자체가 된 것이 아니다. 사고, 느낌, 욕구, 삶에 관한 의식은 삶 자체가 아니다. 삶의 목표는 거룩하고 성스럽게 되는 것이다. 그때 이 진리는 우리와 일체가 되어 상실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밖에 있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며 우리 자체인 것이다. 일체감, 즉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과 화합하는 것은 7가지 습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훌륭하고 가치 있는 열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화합했을 때의 기쁨을 맛본 적이 있을 것이다. 또한 분열에 쓰다리고 외로운 경험도 맛보았을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화합하는 것이 대단히 소중하지만 무너지기 쉽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러한 화합을 가능케 해주는 완벽한 언행일치의 성품을 갖추고 사랑과 봉사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쉽지도 않고 응급처치식으로는 해낼 수도 없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 중심을 올바른 원칙에 두고 다른 생활 중심들에 의해 만들어진 패러다임과 가치 없는 습관들의 안락함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결의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좌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면으로부터 시작하여 매일 개인적인 승리를 한다면 좋은 결과가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끈기 있게 잡초를 제거해가며 가꾸어 줄 때 진정한 성장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결국 아주 소중하고 효과적이며 조화로운 삶의 열매를 얻게 된다. 다시 에머슨의 말을 인용하자. 우리가 끈기 있게 노력할 때 일이 더욱 쉬워지는 것은 일의 성격이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삶의 중심을 올바른 원칙에 두고 생산과 생산 능력의 개선 사이에 균형을 잡아줄 때 우리는 효과적이고 유용하고 평온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 이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필자의 개인적인 메모. 이 책을 끝내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올바른 원칙이라 생각하는 바에 대해 사견을 이야기하고 싶다. 나는 올바른 법칙들은 자연 법칙이라고 믿는다. 또 이 원칙들과 우리의 원천은 우주의 창조주인 하느님이라고 믿는다. 나는 우리가 이러한 양심을 따르며 사는 만큼 자신의 좋은 천성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성숙할 것이며 따르지 않는 만큼 동물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법이나 교육으로 성취할 수 없는 인간성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힘을 필요로 한다고 믿는다. 또 인간인 우리들은 자신을 스스로 완벽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삶이 올바른 원칙에 일치되어 사는 정도에 따라 신성한 천부 능력이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나오게 되고
인간으로 창조된 본연의 소임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테일라르 드 샤르댕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경험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적인 경험을 하는 영적인 존재이다. 나는 이 책에 쓴 모든 내용에 따라 살기 위해 많은 애를 쓰고 있다. 이 노력은 가치 있고 성취감을 주며 나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준다. 또 내가 사랑하고 봉사하며 늘 노력하도록 해준다. 나 자신의 자기 발견과 신념을 훌륭하게 표현해준 엘리엇의 말을 다시 인용한다. 우리는 탐구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모든 탐구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출발했던 곳에 도달하는 것이며 또 바로 이 장소를 새롭게 인식하는 데 있다. 개정판 저자 후기. 세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처음 출간된 이후 엄청나게 변했다. 삶은 더욱 복잡해졌고 해야 할 일도 스트레스도 많아졌다. 산업시대에서 정보 지식 노동자 시대로 넘어오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다. 우리는 개인생활, 가족관계, 직장에서 불과 10년 전이나 20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도전과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도전은 크기는 물론 종류도 근본적으로 다른 것들이다. 급변하는 사회와 치열한 경쟁 속에 디지털화된 세계 시장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7가지 습관은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 100년 후에도 유효할 것인가? 나의 답은 변화가 크고 도전이 어려울수록 7가지 습관의 유효성은 커진다는 것이다. 우리의 문제와 고통은 일반화되고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역사를 통틀어 생명력을 가지고 변형하는 모든 사회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보편적이고 영원하고 자명한 원칙을 따르면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이다. 7가지 습관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나는 그저 7가지 습관을 찾아서 순서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했을 뿐이다. 내가 삶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큰 포부를 이루고 큰 도전을 극복하고 싶으면 원하는 결과를 지배하는 원칙이나 자연 법칙을 찾아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각자의 강점, 재능, 창조력에 따라 달라지지만 성공은 언제나 성공과 연관된 원칙을 따랐을 때만 얻어진다. 많은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원칙에 기초한 해결 방안은 기존의 일반적 관행, 사고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안고 있는 몇 가지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원칙에 따른 해결 방안과 비교해가며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두려움과 불안감. 아주 많은 현대인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그들은 미래를 두려워한다. 직장에서 불안감을 느낀다. 직장을 잃고 가족들을 부양하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한다. 이 두려움은 직장과 가정에서 모험과 도전을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만든다. 그 결과로 인한 사회적 현상은 나를 강조하는 독립성의 강화이다. 사람들은 나와 내 것에만 초점을 맞춰야지 나의 일만 잘하고 진짜 즐거움은 직장 밖에서 찾아야지 라는 태도를 취한다. 독립성은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우리가 상호 의존적 현실 속에서 살고 있고 우리가 큰 성취를 하려면 현재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인 상호 의존적인 대인관계 기술을 필요로 한다. 지금 갖고 싶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당장 갖고 싶어 한다. 나는 돈을 원해.
크고 멋진 집과 좋은 승용차와 가장 크고 훌륭한 오락장을 갖고 싶어. 나는 그 모든 것을 갖고 싶고 당연히 가져야 한다. 신용카드가 지금 당장 구입하고 나중에 지불하는 것을 편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결국 부채는 늘어나고 수입을 초과한 가다 지출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할부 이자는 무자비하고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시장과 기술의 글로벌화에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끊임없이 자신을 재교육하고 혁신해야 한다. 지적 능력을 개발하고 역량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직장에서 상사들이 결과를 중시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경쟁은 치열하고 생존은 위태롭다. 매번 이익을 내야 되는 것이 오늘날 경영 목표이고 자본의 요구이지만 진정한 성공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다. 분기별 목표로 달성할 수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이 성공을 유지하고 더 큰 성공을 이루는데 필요한 투자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기업과 월가는 오늘의 결과만을 요구한다. 그러나 오늘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함은 물론 내일의 성공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는데도 투자해야 한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원칙이다. 건강도 결혼도 가족관계도 공동체의 요구도 마찬가지이다. 내 탓이요와 희생자의식.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른 요인들을 탓한다. 사회는 탓하는 데 중독되어 있다. 상사가 너무 통제하지만 않는다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지만 않았다면, 더 좋은 집에서 살았다면, 아버지로부터 그런 성질을 물려받지만 않았다면, 아이들이 말을 잘 듣기만 한다면, 다른 부서에서 항상 일을 망쳐놓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사양산업 분야에 있지만 않다면, 직원들이 나태하지만 않다면, 집사람이 더 이해심이 있다면, 하지만 한다면, 하기만 한다면 좋을 텐데, 자신의 문제와 도전을 모두 다른 사람과 상황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있고 고통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습관은 우리를 바로 그 문제 속에 가둬버리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한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책임질 수 있을 만큼 겸손하고 또 이 도전을 창조적으로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것을 찾아 주도적으로 행할 수 있을 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놀라운 선택의 힘을 활용하는 사람일 것이다. 절망감. 내 탓이오는 냉소와 절망감을 낳는다. 상황의 희생자라는 믿음을 안고 결정론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희망을 잃고 추진력을 잃고 체념하고 정체된다. 나는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가시이고 부속품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해달라. 총명하고 재능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고 낙심하고 좌절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흔히 있는 반응은 다른 사람들이나 상황에 절망하지 않도록 삶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라는 냉소주의이다. 이와 대비되는 것으로 오랜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성장과 희망의 원칙은 나는 나의 삶의 창조자이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삶의 균형의 결여. 휴대폰은 해야 할 일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삶을 복잡하고 지치게 만든다. 시간을 잘 관리하고 더 많이 일하고 더 유능한 사람이 되고 놀라운 현대 기술 문명의 이기를 통해 능률을 향상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건강, 가족관계, 성실성, 직장생활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은 소홀히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집중하는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삶의 동력인 일이 문제인가? 삶의 복잡성이나 세상의 변화가 문제인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의 현대 문화가 일찍 출근하여 늦게까지 일하며 효율을 높이고 현재를 희생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데 있다. 그러나 사실 삶의 균형과 마음의 평안은 그러한 방식으로는 얻을 수 없다. 그것은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그것에 집중하고 성실하게 우선해서 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내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은 인생에서 어떤 것을 원한다면 항상 승리하는 제1인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삶은 게임이고 경주이고 경쟁이므로 이겨야 한다고 말한다. 학교,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가족들도 경쟁자로 생각한다. 생각가 많이 취할수록 내게 돌아오는 것은 적어진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는 겉으로는 마음이 넓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격려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면 배 아파한다. 우리의 문명사에 기록된 위대한 업적들은 대부분 의지력이 강한 개인들에 의해 달성되었다. 그러나 지식 노동자 시대의 가장 큰 기회와 무한한 성공은 우리 서로 함께라는 기술을 마스터한 사람에게 준비되어 있다. 진정한 위대함은 사심없이 서로 존중하고 상호 이익을 위해 일하는 풍족한 마음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시키고자 하는 욕구. 사람들에게 자기 말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욕구보다 더 큰 욕구는 없다. 바로 경청받고 존중받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목소리와 의견을 갖고자 하는 마음, 영향력을 갖고 싶은 욕구이다. 사람들은 영향력의 핵심은 커뮤니케이션, 즉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경청하기보다는 자신이 할 말을 준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은 우리가 자기들을 이해하고 있고 우리가 진심으로 경청하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있다고 그들이 느낄 때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에 휩쓸려 진지하게 경청하지 못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서 자신의 의제를 잠시 제쳐두고 상대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이해받고 싶어하고 영향력을 갈구한다. 하지만 영향력의 원칙은 먼저 상대방에 대한 진지한 경청에 기초한 상호 이해가 필수적이다. 갈등과 차이. 사람들은 공통점도 많지만 차이점도 많다. 사람들은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때로는 상충되는 가치와 동기,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차이 속에서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기존의 갈등과 차이에 대한 해결책은 경쟁으로 최대한 승리하기에 초점을 맞춘다. 수용 가능한 타협점을 찾을 때까지 자신의 입장에 조금씩 물러서서 숙련된 양보의 기술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자기 입장만 고집하다가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한다. 차이점으로 인해 최소 공분모를 갖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양측의 처음 안보다 더 좋은 해결 방안을 찾는데 창조적 협력의 원칙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개인적 정체. 인간은 신체, 지성, 감정, 영혼의 4가지 차원을 갖는다. 다음 2가지 접근 방법의 차이점과 그 결과를 생각해보라. 신체, 경향,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
수술과 투약을 통해 건강 문제를 해결한다. 원칙.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확립된 건강 원칙에 맞는 생활 습관을 가짐으로써 질병과 문제를 예방한다. 지성, 경향, TV를 많이 보고 나를 즐겁게 만들라고 요구. 원칙. 폭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 독서를 하고 끊임없이 배운다. 감정, 경향,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용한다. 원칙. 진지하고 존중하는 자세로 경청하고 다른 사람들의 성취감과 즐거움이 극대화하도록 도와준다. 영혼, 경향, 세속주의와 냉소주의에 젖는다. 원칙.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기본 욕구와 우리가 추구하는 긍정적 가치는 원칙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정한다. 가로, 내가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자연 법칙의 근원은 신이다. 이 두 가지 차이점과 자신의 독특한 욕구와 도전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랬을 때 영속적인 해결 방안과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접근 방법과 영원한 원칙에 기초한 접근 방법이 얼마나 극명하게 대비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임종시에 직장에서 더 많이 일할 수 있었으면 혹은 TV를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는가? 당연히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 자신이 도움을 줬던 사람들을 생각한다. 대심리학자 메슬로는 임종시의 자기실현, 가로 그의 유명한 욕구 단계론에서 최고의 단계이다. 자기 실현이 아닌 자손들의 행복, 성취감, 공헌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이것을 자기 초월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내게도 해당된다. 내가 가장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7가지 습관의 성과는 나의 후손들에 대한 영향력이다. 나의 19세 난 손녀 세너는 루마니아의 고아들을 위해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셰너는 병든 작은 아이 하나가 그녀에게 토하고 나서 안기려 하는 것을 본 다음 날 깨달은 것이 있어 나와 샌드라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때 셰너는 나는 더 이상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 나의 삶을 봉사에 바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고 한다.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그녀는 다시 루마니아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나의 자식들은 모두 결혼을 했고 배우자들과 함께 봉사의 원칙에 기초한 사명서를 갖고 있다. 나는 사명서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지켜보는 것이 즐겁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읽기 시작했다면 배움을 찾아 떠나는 신나는 모험이 될 것이라고 장담한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배우고 있는 것을 나눠라. 무엇보다도 배우고 있는 것을 실천하라. 배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실제로 배운 것이 아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실제로 모르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7가지 습관이 끊임없는 노력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스키를 타거나 골프나 테니스를 치는 것처럼 계속 나아질수록 도전의 성격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다. 나는 매일 원칙이 담긴 이 습관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모험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다. 2004년 7월 유타주 프로보에서 스티븐 커비. 자주 받는 질문. 솔직히 말해서 나는 후기에 이러한 개인적인 질문을
실른다는 것이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너무 자주 그러한 짐을 받았고 사람들의 관심도 높았기 때문에 여기에 식기로 했다. 질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은 1989년에 발간되었다. 그동안의 당신의 경험을 토대로 바꾸고 싶은 것이 있는가? 추가하거나 뺄 내용이 있는가? 나는 그 후 발간한 일부 책에서 각 습관에 대해 보다 깊이 다 들어가고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예를 들어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습관으로 습관 3,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를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996년 출판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에서 습관 2, 3을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다른 습관들에 대해서도 많은 내용과 사례가 추가되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은 튼튼하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가족들을 구축하는 데 7가지 습관을 적용했다. 또한 나의 아들 션은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을 내서 시각적이고 재미있고 교훈적으로 7가지 습관을 10대들의 독특한 욕구와 관심과 도전에 적용했다. 우리는 또한 수만 명의 사람들로부터 7가지 습관의 내면화를 통해 자기 삶의 창조적 힘이 되는 것이 어떠한 놀라운 경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7가지 습관 실천하기 위해서 용기와 영감을 주는 감동적인 경험담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상황과 조직 내에서의 위치, 과거의 경험에 관계없이 온갖 형태의 개인, 가족, 조직의 배경 속에서 원칙의 변환적 힘을 보여주었다. 질문. 책이 간행되고 나서 7가지 습관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출판 후 배운 10가지를 간단히 설명하겠다. 1. 먼저 원칙과 가치 사이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원칙은 우리의 외부에 존재하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동의 결과를 지배하는 자연 법칙이다. 가치는 내부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며 우리의 행동 방향을 정할 때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우리는 원칙을 소중하게 여길 때 현재에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서 미래에는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효과성이다. 가치는 누구나 갖고 있다. 심지어 범죄 집단도 가치를 갖고 있다. 가치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지배하지만 원칙은 그 행동의 결과를 지배한다. 원칙은 우리와는 무관하게 존재한다. 원칙은 우리가 의식하든 안 하든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믿든 안 믿든 복종하든 복종 안 하든 작용한다. 나는 겸손이 모든 덕의 어머니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겸손은 우리가 원칙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우리를 컨트롤하며 따라서 우리의 원칙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한다. 교만은 우리가 원칙을 컨트롤하며 우리의 지배 가치가 행동 양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방식대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행동의 결과는 가치가 아니라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우리는 원칙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2. 나는 7가지 습관 교육을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7가지 습관에 있는 원칙의 보편적인 성격을 알게 되었다. 설명하고 실천하는 방식이 다르고 문화적인 차이는 있어도 원칙은 어디에서나 같았다. 나는 세계 6대 종교에서 7가지 습관에 담겨있는 원칙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교육을 실시할 때 그 종교 경전의 문구들을 인용했다. 중동, 인도, 아시아, 호주와 태평양, 남미, 유럽, 북미, 아프리카, 미국 원주민들과
다른 원주민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은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같은 욕구를 갖고 있고 내면적으로 기본 원칙에 공감한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정의 혹은 승승의 원칙이 자리 잡고 있다. 책임의 원칙, 목적, 성실성, 존경심, 협력, 커뮤니케이션, 세신의 원칙을 갖고 있다. 모두 보편적인 원칙들이다. 그러나 실천 방식은 다르다. 그것은 문화적 상황에 의존한다. 모든 문화는 보편적 원칙을 고유의 방식으로 해석한다. 3. 나는 7가지 습관의 조직적 의미를 알게 되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조직은 습관을 갖지 않는다. 대신에 조직의 문화가 규범이나 관행, 사회적 규칙을 갖는다. 그것이 습관이다. 조직은 또한 확립된 시스템, 프로세스, 절차를 갖고 있다. 이것도 습관이다. 궁극적으로 모든 행동은 개인적이다. 종종 구조, 시스템, 프로세스, 관행에 대해 경영진이 내리는 결정과 같이 집단적 행동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이다. 우리는 거의 모든 산업 분야와 각 직종에 속한 수천 개의 조직들과 함께 일을 했고 그 경험을 통해 7가지 습관에 담겨있는 동일한 기본 원칙들이 효과성을 적용하고 규정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4. 7가지 습관을 교육할 때 어느 습관에서 시작해도 무방하다. 하나의 습관을 통해 다른 6가지 습관을 가르칠 수도 있다. 그것은 부분 속에 전체가 담겨 있고 전체 속에 부분이 담겨 있는 홀로그램과 같다. 5. 비록 7가지 습관이 내부에서 시작하여 외부로 향하는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외부의 도전에서 시작한 다음 내부에서 시작하여 외부로 향하는 접근 방법을 취할 때 가장 효과가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관계에 문제를 갖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나 신뢰에 문제가 있다면 이 외부의 도전이 내부에서 시작하여 외부로 향하는 접근 방법의 성격을 대인관계의 승리가 가능하게 해주는 개인의 승리를 얻는 형식으로 규정할 것이다. 내가 종종 습관 1, 2, 3을 가르치기 전에 습관 4, 5, 6을 가르치는 것은 이 때문이다. 6. 상호 의존성을 갖는 것은 독립성을 갖는 것보다 10배는 어렵다. 상대방이 승패의 사고를 가질 때 승승을 생각하고 내면에서 상대방을 이해시킬 것을 요구할 때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타협하는 것이 더 쉬운 길이지만 더 좋은 제3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정신적, 감정적 독립성이 요구된다. 즉, 다른 사람들과 창조적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독립성, 내면의 안정, 자기 수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 상호 의존 관계는 사람들이 자신의 독립성을 주장하기 위해 독립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역의존 관계가 되거나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신의 약점을 정당화하기 위해 상대방의 약점을 필요로 하는 공동 의존 관계로 변질된다. 7. 처음 3가지 습관은 약속을 하고 지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고 나중에 3가지 습관은 다른 사람들을 문제에 참여시켜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8. 7가지 습관은 비록 고유의 단어나 문구는 12개도 되지 않지만 새로운 언어이다. 이 새로운 언어는 하나의 코드로서 많은 것을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그것은 예입인가 인출인가? 그것은 반사적인가 주도적인가?
그것은 시너지적인가 타협적인가? 그것은 승승인가 승패 혹은 패승인가? 그것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인가 소중하지 않은 것을 먼저 하는 것인가? 그것은 끝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것인가 수단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것인가? 나는 사람들이 이 특별한 용어를 통해 상징화된 원칙과 개념을 깊이 이해하고 헌신함으로써 문화 전체가 바뀌는 것을 보았다. 9. 성실성은 충성심보다 높은 가치이다. 달리 말하면 성실성은 최고의 충성심이다. 성실성은 사람, 조직, 가족이 아닌 원칙에 초점을 맞추고 원칙 중심으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다루는 모든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이것은 인기가 있는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정치적인가, 아니면 옳은가 라는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이나 집단에 대한 충성을 우선할 때 우리는 성실성을 잃게 된다. 일시적으로는 인기를 얻거나 충성심을 높일 수 있지만 성실성의 상실은 심지어 그 관계도 위태롭게 할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뒤에서 욕하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들을 욕함으로써 상대방과 일시적으로 한 배를 탔더라도 상대방은 상황이 바뀌면 자신을 욕할 것이라는 점을 알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처음 3가지 습관은 성실성을 대변하고 나중에 3가지 습관은 충성심을 대변한다. 하지만 양자는 완전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다. 시간이 흐르면 성실성은 충성심을 낳는다. 만일 반대로 먼저 충성심을 보이려고 노력한다면 성실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보다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좋다. 일반적으로 신뢰와 존경심은 사랑을 낳는다. 10. 7가지 습관을 실천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끊임없는 싸움이다. 때로는 어느 한 습관을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7가지 습관을 모두 지키지 못한다. 이해하기는 쉽지만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어렵다. 7가지 습관은 상식이지만 상식이라고 항상 실천되는 것은 아니다. 질문. 당신은 개인적으로 어떤 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어려웠는가? 습관 5이다. 나는 피곤하고 내가 옳다고 확신할 때는 정말로 경청하고 싶지 않다. 나는 경청하는 채 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답할 목적으로 듣는다. 그럴 때면 내가 말하고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죄의식을 느낀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거의 매일 7가지 습관과 싸움하고 있다. 7가지 습관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정복하지 못했다. 나는 7가지 습관이 우리가 결코 마스터할 수 없는 삶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7가지 습관에 가까워질수록 아직도 한 걸음 더 가야 한다는 인식은 커진다. 많이 알수록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래서 종종 나의 강의를 듣는 대학생의 성격을 평가할 때 질문의 50%의 점수를, 그 대답의 50%의 점수를 주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평가해야 그들의 진정한 지식 수준이 드러난다. 마찬가지로 7가지 습관도 나선형 상승 사이클을 만든다. 높은 단계에 있는 습관 1은 낮은 단계의 습관 1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처음에는 주도적이기 위해서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하기만 해도 된다. 다음 단계에서는 반사적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피드백을 준다. 다음 단계에서는 용기를 구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용서를 구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용서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부모님들을 용서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용서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화를 내지 않는다. 질문. 당신은 프랭클린 코비사의 부사장이다.
프랭클린 코비사는 7가지 습관을 실천하고 있는가?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기본 가치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끊임없이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완벽하게 실천하지는 못한다.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장 변화의 도전을 받았고 코비 리더십 센터 문화와 프랭클린 퀘스트 문화를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두 회사의 합병은 1997년 여름에 이루어졌다. 원칙을 적용하는 데에는 시간과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우리의 합병 성공 여부는 훗날 판가름 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정확한 그림을 그리기 어렵다. 비행기에는 비행 중에 수없이 항로를 이탈하지만 곧 계획된 항로로 되돌아오고 결국 목적지에 착륙한다. 이것은 개인, 가족, 조직에도 해당된다. 중요한 것은 끝을 생각하고 끊임없는 피드백과 코스 수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질문. 왜 7가지 습관인가? 왜 6가지, 8가지, 10가지, 15가지 습관이 되지 않는가? 숫자 7에 신성한 어떤 것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개인의 승리에 해당되는 3가지 습관, 선택할 자유, 선택, 실행, 이 대인관계의 승리에 해당되는 3가지 습관, 존중, 이해, 창조에 선행하고 6가지 습관을 쇄신하기 위해 한 가지가 추가되어 우연히 7가지 습관이 된 것뿐이다. 나는 이 질문을 받을 때면 항상 습관화하고 싶은 다른 바람직스러운 특징이 있다면 습관 2에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가치의 하나로서 포함시키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시간 엄수를 습관화하고 싶으면 그것을 습관 2의 가치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어떠한 가치를 원하든 습관 2의 가치 체계에 포함시키도록 하라. 습관 1은 자기 체계를 가질 수 있고 자신의 가치 체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습관 2는 선택 혹은 가치이며 습관 3은 그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처럼 습관들은 기본적이고 포괄적이고 상호 연결되어 있다. 나는 이 후기를 쓸 때 마침 새로운 책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 집필을 막 마친 상태였다. 일부 사람들에게 그것을 8번째 습관이라고 부르는 것이 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 첫 장에서 밝혔듯 1989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나온 이후 세상은 많이 변했다. 우리가 현재 개인 생활과 대인관계, 가정, 직장생활, 조직에서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복잡성은 그 당시와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사실 1989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분기점이 되는 해였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정보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현실이 태어났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진실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경기장에 들어가는 입장료와 같다. 새로운 현실에서 살아남고 번성하고 혁신하고 우수성을 발휘하고 선도하기 위해서는 효과성에 기초하고 효과성을 뛰어넘어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성취감이다. 삶의 최적 조건 창조를 향한 열정, 의미 있는 기여, 위대함은 시대적 소명이다. 이것은 새로운 차원의 도전이다. 존재의 의미와 성공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정도의 차이로는 설명이 안 된다. 우리가 내면의 소리라고 부르는 사람의 재능과 동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 자세, 새로운 기술, 새로운 도구, 즉 새로운 습관이 필요하다. 8번째 습관은 7개의 습관에 하나 더 추가되는 습관이 아니다. 그것은 잊혔던 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 8번째 습관은 새로운 지식 노동
자 시대의 핵심 도전을 극복할 수 있도록 7가지 습관에 대한 세 번째